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왔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이건요, 많은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각종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비극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자,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나라 성인의 25%는 평생 한 차례 이상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병원을 찾은 공황장애 환자는 40대가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2030 세대 사이에서 우울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어린이 우울증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래 대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정유정. 살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다는 게 진단 결과입니다. 그러네. 서울 신림동 일대를 휘저으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3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은 왜 저지른 겁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14명이 차에 치이거나 흉기에 찔렸습니다. 피의자는 2001년생, 피해망상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래, 얘기만 들었지 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질환 얘기까지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2021년 보건복지 발표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 아까 나왔듯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 안에 한 명 있겠다. 있다는 얘기네. 하지만 최근 묻지마 폭행, 사이코패스, 범죄 증가하면서 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도 생기고 공포도 생기고 맞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럼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정신질환, 그럼 대체 어떤 병들을 얘기하는 건지 떠오르는 걸 한번 말해보실래요? 조현병? 공황장애. 공황장애, 그쵸? 그 불면증도 저는 그거 중에 그렇죠. 하나라고 불면증도 보거든요. 있고요. 우울증. 조울증? ADHD?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막 이런 데 기어오르고. 너무 많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크게 둘로 한번 나눠보자. 머릿속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정신질환을 발병 원인을 크게 생물학적인 것이 많은 거. 뇌 이상이 있거나 유전적이거나 그리고 심리적인 거. 내지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 이렇게 생기는 것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증상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어요.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나눴어요. 사실은 지금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고전적으로 나누는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증을 먼저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가벼운 거. 경미한 증상. 그렇죠. 우울하다, 불안하다, 공황증이 있다. 그에 반해서 정신증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환상과 현실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현실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교수님 그러면 정신질환이라는 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생각보다 짧아요. 정신질환을 지금 같은 식으로 분류하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된 게 고작 1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멀리 보면 저 사람 이상에는 원래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전까지 인류는 정신질환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정신병자. 정신병? 바로 정신질환은 역사 속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비정상적인 존재,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미치광이 내지는 광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광기에 지배된 미치광이 비이성, 합리적이지 않은 거로 생각했어요. 380년 로마의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게 됩니다. 심지어 12년 후에는 모든 이단을 금지하고 기독교만 유일교가 됐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할 때 신과 악마의 영향력을 이용하는데 약간 미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설명에 제일 좋은 게 악마에게 꼬임에 빠진 거다. 아, 악령이 씌었다. 기독교의 힘이 절대적인 상황이 되자 광기는 아주 배척해야 될 존재로 여겨지게 되죠. 또 이걸 어떻게든 퇴치하는 게 정말 우리 신이 계신다, 존재한다라는 권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인들을 사제를 통해서 구마의식을 받게 하는, 또 가장 흔하게는 산채로 남겨두면 안 된다. 왜냐면 악마, 이건 악령이니까. 그러니까 산채로 화형시켜야 되는. 화형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자꾸 강해지는 그 시기가 될수록 광인에 대한 핍박은 잔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그 단어가 뭐죠? 마녀사냥.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됐는데요.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바로 나이가 들면 그렇죠. 지금은 아, 치매가 오고 치매가 오면 아무래도 횡설수설하고 없는 얘기 하시고 맞아. 이런 것을 악마의 힘을 빌렸단. 네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와, 치매 환자를 마녀로 몰았다고? 너무한 것 같은데. 그렇죠. 당시 실제로 스코틀랜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넷 혼이라는 여성이 악마랑 교합했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태워진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 자넷은 평소에 노인성 치매 증상이 있었대요. 근데 너는 그렇다면 정상인인지 악마인지를 뭐로 시험을 했냐면 주기도문을 외워봐라. 에? 근데 치매가 있으니까 못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악마야. 그래서 결정적인 마녀의 증거가 돼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아, 또 마녀로 많이 몰린 질환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름으로는 헌팅턴 병이란 병입니다. 뭐예요? 난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헌팅은 아는데 헌팅턴은 모르겠네. 이 병은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적 정신질환이에요. 초기에는 치매, 기억상실증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점점 신체 조절 능력까지 망가져서 몸이 저절로 경련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무도병이라고 합니다. 무도병? 진짜 춤추는 것 같아요. 그 저거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게 프랑스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뭔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희화화하는 듯한 몸짓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또 그 당시에 잘못된 이해가 빚어낸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미 씨, 그러면 당시에 저런 광인들에 대한 치료법은 없었나요? 한 예로 그 당시 이런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광기의 돌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에? 그래서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광기의 돌을 빼내서 아, 이런 정신질환을 치료하려고 와. 했던 썰이 있다. 저 뽑는 저분이 진짜 광인 같은데?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죠. 결국 기독적인 맥락에서는 미치광이들은 신에 의존하길 거부하거나 신을 부정하는 자로 취급하는 거죠. 불운의 원인을 삼아서 귀신 들림 또는 마녀로 몰았던 겁니다. 하지만 광인을 희생양 삼던 인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종교 전쟁을 계기로 왕권이 강화되고요. 이후에 신이 아닌 인간이 중요한 인본주의가 싹트면서 광인이 마녀로 몰린 일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의 먹잇감을 점차 벗어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을 이제 케어하는 거는 가족과 마을의 몫이 됐어요.
그냥 함께 지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가 좀 좋아졌을까요? 숨길 것 같은데 오히려. 못 나오게 하고. 못 나오게 하고.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이 있어서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정신이 미쳤다고 간주되면 마을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는 오두막 바닥에 구멍을 파서 밀어넣은 다음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위에 덮개를 씌우는 것이다. 구멍의 깊이는 약 1.5m 정도로 반드시 서 있기도 어렵다. 사람들은 이 불쌍한 자에게 음식을 넣어주는데 대개는 그 안에서 죽게 된다. 그냥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렇죠. 너무 참혹한데. 그래서 정신질환을 죄악, 수치로 생각한 사회의 시선만은 쉽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유럽 각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16세 남자, 양치기인 자기 아버지의 돼지우리에 수년간 갇혀있는 바람에 팔다리를 못 쓰게 되고 마음까지 잃어버려 그릇에 담긴 음식을 짐승처럼 핥아먹었다. 되게 당시 시골이니까 다 마을들은 전통 관습이나 사회적 역할을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1인분을 해야 된다. 하지만 광인들은 이걸 할 수가 없었겠죠.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됐던 겁니다.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그냥 격리시켰던 겁니다. 너무 불쌍해요 그냥. 근데 이 암흑기인 중세를 지나면서 광인들에 대한 처우가 또 한 번 달라지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시골에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모두 도시로 대거 몰려들었어요. 1600년대 중반까지 런던은 52만 명에 불과했는데 1800년대가 되자 무려 110만 명으로 두 배가. 정말 사람들이 밀집하게 살게 된 거죠. 그 삶의 질도 너무 나빠진 거죠. 이렇게 도시 인구가 급증하자 빈민이 늘고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다 떠나고 나니까 보살펴 줄 사람이 없게 된 광인들이 도시로 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불황자나 빈민으로 합류하게 된 겁니다. 아니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 광인들이 도시의 문제 원인으로 찍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한 명 이렇게 막 변소 뒤나 창고 이런 데다 숨겨놓으면 됐는데 이제는 도시에 갈 곳 없는 광인들을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황자, 범죄인 이런 사람들을 광인까지 해서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놓는 대규모 수용시설을 도시 안에 짓게 됐어요. 말 그대로 격리네. 바로 본격적인 수용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유럽 최초의 정신병원의 전신으로 알려진 베들렘 왕립병원입니다. 16세기부터 런던시가 관리하면서 산업혁명 시기에 대표적인 도시의 수용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설민 씨, 그 명색이 병원인데 환자들에 대한 처우나 관리는 어땠어요?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하수구 위에 건설됐다고 해요. 그래서 배수구가 막히면 폐기물들이 올라와서 냄새가 엄청 고약했다라고 악명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제공받는 식사가 저칼로리로 하루에 2번 정도만 제공되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엄청 열악했구나. 그래도 이게 산업혁명 시기면 기술이 좀 발전하는 급성장하는 시기인데 뭐 치료법 같은 거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나름? 그렇죠. 일부 정신병원은 치료가 벌어지긴 했어요.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 보면 매우 황당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느니만 못한. 예.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국의 한 의사가 만든 회전 의자라는 게 있어요. 회전 의자? 뭐야? 먼저 광인을 회전대에 묶습니다. 그리고 광인이 묶여있는 의자를 강한 속도로 빙빙빙빙 돌리는 거죠. 계속 돌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리죠. 완전.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우리 막 멀미 나면 토해요. 그쵸, 토하는 겁니다. 구토를 하다가 결국 빙빙 도니까 의식을 잃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의사는 근데 이 방법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요. 왜였을까요? 막 날뛰고 흥분하던 사람 묶어놓고 저렇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고 잘못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겠죠. 고문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광인들은 정신이 치료된 게 아니라 의자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해졌을 뿐인 거예요. 일종의 학습과 고문이죠. 그쵸. 그래서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한 환자가 있는데요. 무려 18일 동안 연속으로 이 치료를 받았대요. 이후에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60번 이상의 구토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설미 씨, 당시 또 어떤 황당한 치료법이 정신병원에서 시행됐나요? 당시에 우울증에 걸린 광인의 감각을 되살린다고 개미가 우글거리는 자루 안에 집어넣기도 했고, 그리고 뱀장어가 가득 찬 욕조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새로운 정신 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쌓인 독성 물질이, 그러니까 숙변 이런 거 같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광기를 이룬다는 정말 이상한 이론들이 많았어요. 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행했던 치료법, 바로 목화시유와 같은 강력한 설사제를 줘서 정신적 위기를 없애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선 보통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거로는 안 돼. 뭔가 되게 독특하고 새로운 게 있어야 돼.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점점 끔찍한 거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점점 감금은 통제가 아닌 치료를 해야 돼, 그게 목적이어야 돼 하는 주장이 점점 힘이 실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광인들의 인권개혁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신과 의사 필립 피넬입니다. 그는 광인들도 인간이다. 인격적으로 처우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도덕적 치료라고 불렀거든요, 이걸. 벌써 이제 뭔가 희망찬. 그가 1795년에 프랑스 여성 수용소인 살페트리에 병원, 그래서 원장이 됐어요. 이곳에는 무려 7,000명의 환자들이 있었대요, 그 안에. 근데 환자들이 묶여 있고 막 어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거 보고 놀라서 피넬은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파격적인. 그럼 뭘까요? 풀어줬어요. 풀어줬습니다. 맞습니다. 쇠사슬을 풀어준 겁니다. 이건 피넬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정신질환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나중에 상상해서 그린 모습입니다. 당시 이에 대해 피넬이 병원을 방문한 한 인물과 나눈 대화가 남아있는데요.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대가 저 야수들을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 한 것인가? 맞습니다. 여기 광인들을 진정시키기 힘든 것은 그들에게 신성한 공기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오. 그러나 나는 그대가 그대 자신의 가설의 희생물이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소. 자,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난 다 이해가요. 두 사람의 그쵸? 입장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200년 동안 이렇게 해오던 게 있는데 갑자기 바꾸라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네네네. 피넬은 당시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진보적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도덕적 치료를 큰 병원에서 하고 또 밀어붙이고 했기 때문에 일종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이후에는 유럽 전역에 있는 정신병원과 수용소로 이런 방식이 확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드디어 미치광이 광인으로 치부됐던 정신질환자들이 좀 관리받고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